계속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자, 이제 조금만 더 기운 내셔서 하여튼 이번에 올해 꼭 합격하셔야 됩니다. 자, 29페이지 테마 11. 자, 수익인식. 이건 뭐 너무 쉬운 얘기죠? 자, 그냥 일반적인 상식. 고객과의 계약을 해야죠. 자, 고객과의 계약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뭐를 해줘야 되느냐? 자, 수행 의무를 따져야죠. 자, 수행 의무를 식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을 결정하죠. 그 다음에 수행 의무가 하나다. 그러면 끝나는 거고, 두 개다. 그러면은 배분을 해줘야죠. 그리고 장부에 기록한다. 자, 그래서 1번,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하여, 두 번째, 수행 의무가 뭔지를 식별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 가격을 산정하고, 자, 그 다음에 거래 가격을 자, 배분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수익으로 장부에 기록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박스에 나와 있는 거, 이거는 꼭 외워주셔야 돼요. 자, 먼저, 재고가 없는 재화를 판매했대요. 그럴 때는 고객에게 재화를 인도했을 때 수익으로 인식. 자, 여기서 말하는 수익의 인식은 언제 장부에 기록할 것이냐. 그러면 재화를 판매했대요. 그러면 외상으로 팔든 현금으로 팔든 재화가 인도될 때 수익으로 기록을 하자. 자, 그 다음에 광고. 광고 수수료는 광고 매체. 자, 이 경우에는 광고를 대중에게 전달할 때, 그 다음에 광고 제작. 그러면 진행 기준에 따라서 광고를 만드는 그 진행 기준에 따라서 수익으로 인식을 한다. 자, 그래서 광고 수수료는 광고 매체는 광고를 대중에게 전달할 때고, 광고 제작의 경우에는 광고 제작 진행률에 따라서 자, 수익으로 인식. 자, 그다음에 입장료, 행사가 개최될 때. 자, 돈을 받을 때가 아니에요. 행사가 개최될 때 수익으로 인식하고, 자, 수강료. 수강료는 강의 기간 동안 발생 주의에 따라서 인식. 자, 그 다음에 라이선스. 자, 라이선스에서는 지적재산 접근권이냐, 지적재산 사용권이냐, 요거에 따라 틀려지죠. 그래서 지적재산 접근권을 제공했을 때, 자, 이 라이선스 제공자의 수행 의무는 해당 기간에 걸쳐서 이행되므로 진행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자, 그 다음에 지적재산 사용권을 제공했다. 그때는 라이선스를 이전했을 때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예를 들어서 내가 노하우를 제공을 하면서 우리 백씨 아저씨가 자, 어떤 이 맛에 대한 모든 거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도 계속 제공을 해준다. 그런 경우에는 자, 지적재산 접근권을 제공한 거기 때문에 계속 제공할 때마다 진행 기준에 따라서 인식을 하고, 한 번 제공해주고 그 뒤에는 제공을 안 하는 거, 그게 사용권이죠. 그런 경우에는 라이선스를 이전했을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자, 그 다음에 본인과 대리. 자, 본인은 재화나 용역잔체를 제공하는 것이 수행 의무고, 자, 대리인은 다른 당사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주선하는 수행 의무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탁 판매라고 생각하면 제일 편하죠. 자, 위탁 판매. 위탁자는 자, 언제 수익으로 인식해요? 수탁자가 재화를 판매했을 때 인식하는 거고, 자, 수탁자는 대리인이잖아요. 따라서 수탁자는 자기가 물건을 팔아도 자기가 판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하자라는 이야기. 자, 그 다음에 배당금 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배당금을 받을 금액이 확정될 때, 즉 주주총회 날 수익으로 인식. 자, 그 다음에 판매 또는 사용 기준 로열티 수익. 자, 지적재산의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받기로 한 자, 판매 기준 로열티는 발생주의. 즉, 자, 그 다음에 이제 후속 판매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을 하면 된다.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박스는 꼭 좀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은, 자, 위탁 판매 아까 설명드렸죠?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자, 재화를 판매했을 때 그때 수익으로 인식하고, 그 다음에 시용 판매는 뭐예요? 고객 보고 사용해 보고 사겠으면 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이 사용자가 매입 의사를 표시해요.
그러면 그때 수익으로 인식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반품 기간이 종료될 때 그때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상품권은 상품권을 판매할 때가 아니죠. 상품권과 교환해서 재화가 인도될 때 물건이 팔렸을 때 수익으로 인식. 그러니까 상품권을 판매했을 때는 계약금이니까 선수금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그 상품권하고 물건하고 체인지 됐을 때 그때 수익으로 인식. 자, 할부 판매는요, 단기 할부든 이제 단기 할부죠. 단기 할부는 재화가 인도됐을 때 수익으로 인식하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장기 할부의 경우에는 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단기, 장기 인도 기준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자, 거기 밑줄 긋습니다. 자, 재화를 판매할 때 다만 단기 할부의 경우에는 금융 요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명목 금액으로 가고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에는 수취할 할부 금액을 내재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로 측정을 한다. 자,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단기 할부든 장기 할부든 할부 판매는 재화가 인도될 때 수익으로 인식하래요. 그냥 단기든 장기든. 다만 단기 할부는 예를 들어서요. 단기 할부는 대금의 부불이 1년 이내에 끝나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떤 물건을 지금 현금으로 팔면은 100만 원인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받기로 했어요. 100만 원짜리를. 그거 얼마 받아요? 105만 원 받을까요? 105만 원에 판매했다. 그러면은 그냥 판매한 금액 105만 원을 매출 금액으로 봐라 이 소리예요. 왜? 그 이자의 그 금액이 별로 유의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이 소리예요. 자, 거기 보세요. 할부 판매는 재화를 판매한 시점인데 단 단기 할부의 경우에는 금융 요소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팔은 금액, 명목 금액으로 매출 105만 원 이래라 이거예요. 근데 이 기간이 장기래. 그러면은 이 경우에 장기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이거를 오늘 현금으로 팔면은 100만 원에 파는 거잖아요. 그런데 105만 원에 팔았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매출은 얼마로 잡아주느냐? 명목상 금액 100만 원으로 잡아주는 거죠. 100만 원 현금으로 받았을 때 받을 금액. 그런데 돈은 얼마가 들어와요? 외상 매출금은 105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5만 원은 이자 수익이지 이 상품의 매출 이익이 아니다. 그래서 요 5만 원에 대해서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으로 이렇게 해놨다가 그 회수 기간에 걸쳐서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없애면서 이자 수익으로 보라 이 소리죠. 이렇게 해주는 게 장기 할부. 단기 할부는 그냥 명목상 금액, 매출이 105만 원이에요. 그 얘기고. 다시 한번 봅니다. 단기 할부의 경우에는 금융 요소가 중요하지 않으므로 그냥 파는 금액을 매출로 보고 장기 할부의 경우에는 수취할 할부 금액을 내재 이자율로 할인한다. 이 얘기는 지금 105만 원이 오늘 현금으로 받으면 얼마냐? 요거로 할인을 했더니 100만 원이 나왔죠? 그러면은 매출은 100만 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5만 원에 대해서는 회수 기간에 걸쳐서 이자로 보는 것이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검사 조건부 판매. 이 경우에는 고객이 재화나 용역을 인수하여 합의된 규칙에 따를 것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인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수익으로 인식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이 경우에는 인수를 수락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 그래서 검사 조건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두 가지로 쪼개가지고 수익으로 인식하시라. 그 다음에 정기 간행물 구독료. 판매 가격이 비슷하다면 정액 기준으로, 판매 기간이 기간별로 틀리다면은 그 비율에 따라서 비율로 나누어서 수익으로 인식. 그 다음에 인도 결제. 요거는 인도가 완료되고 결제가 끝났을 때예요. 그래서 현금으로 수취했을 때 수익으로 인식. 인도가 완료되고 현금이 수취될 때, 그게 바로 인도 결제.
그 다음에 미 인도 청구 협정. 자, 기업이 고객에게 대가를 청구했지만 제품을 아직까지 인도하지 않았어요. 자, 그 경우에는 자, 고객이 제품을 통제할 때, 그러니까 제품을 고객에게 건넸을 때, 그때 수익으로 인식. 자, 완납 인도, 이거는 대금을 완납했을 때죠. 자, 그래서 구매자가 최종 판매 대금을 지급할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자, 뭐 건설 계약은 뭐 장기 건설 계약이니까 요거는 진행률에 따라서 인식한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이거는 뭐 이론 문제보다는 계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비용의 인식. 자, 비용의 인식은 세 가지가 있죠. 자, 인과관계에 따르는 직접 대응. 그 다음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즉시 인식. 자, 직접 대응은 인과관계가 명확한 거죠. 자, 매출 원가, 요거 바로 대응하죠. 그 다음에 매출에 따라서 판매 수수료를 주기로 했다. 그럼 매출에 따르는 판매 수수료. 자, 이런 것들은 자, 관련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인과관계에 따라서 비용으로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월할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자, 월로 따져서 인식하시고, 자,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있을까요? 뭐 보험료라든지 또는 뭐 감가상각이라든지, 자, 뭐 특허권의 사용이라든지, 자, 이런 거는 월로 따져서 계산하시고, 자, 요거나 요거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발생 즉시, 자, 급여라든지 광고 선전비라든지, 자, 이런 거는 발생하는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면 된다. 그래서 비용 인식의 세 가지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직접 대응은 인과관계적 대응으로서, 자, 매출원가, 판매 수수료, 매출운임, 포장비, 자, 판매 보증 비용,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이나 보험료나 특허권 사용료나 임차료처럼 매월 이렇게 금액을 쪼갤 수가 있다. 그러면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종업원의 급여나 광고 선전비와 같이 자, 위의 거를 적용하기가 어렵다. 이럴 때는 발생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시라. 자, 그 즉시 인식의 이론적 근거. 자, 미래 효익이 확실히 존재할지가 불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자, 지금 광고를 했어요. 광고하면 당연히 물건이 더 팔릴 텐데 얼마나 더 팔릴지 이거 계산 곤란하죠. 자, 또한 이들 원가를, 자, 이게 지금 광고한 게 바로 효익으로 들어올지 아니면 1년쯤 지나서 수익으로 들어올지 그거를 결정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간별 효익의 크기를 구체적으로 식별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자, 또한 정확하게 배부하더라도 큰 효익이 없고 또 어느 기간의 원가냐 이거를 배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자,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현금주의는 현금이 나갔을 때 비용으로 인식해요. 현금이 들어왔을 때 바로 수익으로 인식하고, 자, 발생주의는 발생한 기간에 걸쳐서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는 게 요게 바로 발생주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계 기간 중에는 현금주의에 의하여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고, 회계 기말에 가서 기간별 배분을 통해서 발생주의로 바꿔주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요 얘기잖아요, 우리가. 자, 수익의 비용과 이연 이러면 여기가 21년, 여기가 22년. 자, 예를 들어서 4월 1일 날 1년분 보험료를 내년 3월까지 지급을 해요. 그러면 4월 1일 날 보험료 120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이렇게 현금이 나갈 때 이렇게 비용으로 인식하잖아요. 근데 우리 회계는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자, 이거 120을 21년도 비용으로 인식하면 안 되죠. 그래서 발생한 것만 비용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발생주의로 전환을 해줘야죠. 아, 9달은 발생을 했는데
세 달은 금년도께 아니네. 그러면 여기서 보험료를 30 이렇게 죽이면서 얘는 성급 비용으로 이렇게 30 만들어주죠. 그러면은 우리 손익계산서에는 발생주의에 의하여 90만 원만 비용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게 바로 요게 현금주의, 자, 요게 발생주의다. 자, 현금주의는 현금을 수취할 때 수익으로 인식하고 현금을 지출할 때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수익 비용 대응이 부적절하여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자, 발생주의는 현금의 수입 지출과 관계없이 손익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수익 비용 대응이 적절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업회계 기준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자, 핵심. 자, 기업회계 기준서의 재무제표. 자, 우리 재무제표에는 자, 세 가지가 있었죠. 우선 세 가지가 아니라 5가지죠. 정확하게. 자, 먼저 기말 재무상태표, 기간 포괄손익계산서, 기간 자본변동표, 기간 현금흐름표, 주석 요거를 포함한다. 근데 이제 우리 개념체계에서의 재무지표는 자, 뭐가 있었어요? 우선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재무성과표, 그 밖에 재무제표, 그리고 주석. 이렇게 해서 개념체계에서 정한 재무제표냐, 기업회계 기준에서 정한 재무제표냐, 요것 좀 다시 한번 구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 자, 그거 왕별하세요. 그건 잘 나옵니다. 자, 먼저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할 때는 공정하게 표시하고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준수해서 작성을 하래요. 자, 또한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했다면 공정하게 작성된 재무제표로 보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속기업이죠. 자, 먼저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32페이지에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하고, 자, 기업은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주의 회계를 사용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유사한 항목은 중요성에 따라 재무제표의 구분 표시합니다. 그리고 서로 틀린 성격이나 기능을 가졌대. 그러면 구분해서 표시하고,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자, 기능이나 성격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해서 표시할 수가 있다. 자, 상계.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상계하면 안 돼요. 수익과 비용도 상계하면 안 되는데 다만 허용하는 게 있죠. 자, 거기 보시면은 재고자산의 평가 충당금, 손실 충당금, 외환손익 또는 단기 매매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과 같이 유사한 거래의 집합에서 발생하는 차익과 자손, 요거 놈은 순액으로 표시해도 된다 이 소리예요. 원래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않지만 자, 외화자산의 평가나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 이런 것들은 상계해서 표시해도 위배되는 게 아니다. 자, 보고 빈도 전체 재무제표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이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 모든 재무제표의 보고는 전년도와 당해연도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재무제표의 항목과 표시와 분류는 자, 사업 내용의 중요한 변화나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다른 표시나 분류 방법이 더 적절한 것이 명백하거나 또는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서 표시 방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기 같은 방법으로 보고를 해야 된다. 자, 그게 이제 표시의 계속성. 자, 재무제표는 동일한 문서에 포함되어 함께 공표되는 그 밖의 정보와 명확하게 구분하고 식별해야만 한다. 자, 그래서 그 9가지는 자,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일반 원칙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의 매출 손익의 계산. 자, 이거는 뭐냐, 우리가 자, 일반적으로 이제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우선 이제 매출액이 여기에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매출원가. 그럼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자, 얘가 매출 총 이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매출 총이익이 나오면, 자, 이제 여기 뭐가 들어가요? 원래는 영업상 비용, 여기 들어가요. 그러면 매출 총이익에서 영업상 비용을 빼면, 요게 원래가 영업이익이에요.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 여기로 가서, 여기에 이제 영업의 수익이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에 영업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영업외 비용. 그러면 요게 법인세를 내기 전의 순이익이다. 그래서 세전이익. 세전이익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법인세를 빼면 요게 이제 당기 순이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게 포괄손익계산서라면 이제 여기에다가 당기 순이익을 이렇게 보내고 기타 포괄이익, 기타 포괄 손실 요걸 기록해서 총 포괄이익 이렇게 자 작성을 하게 되죠. 그러면 요거를 우리는 포괄손익계산서. 그리고 이제 얘는 이렇게 작성해 드리죠. 요거까지 하나 해서 손익계산서. 그다음에 요거 포괄손익계산서.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작성할 수도 있다. 자, 그게 이제 손익계산서의 양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33페이지 이익잉여금. 자, 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요거는 좀 그래요, 원래가. 근데 정확하게 이제 개념을 이해해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1번. 요게 이제 당기 말 우리 기업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에요. 그럼 당기 말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전기에서 이월된 전기 2월 이익잉여금에다가 여기에 이제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와 전기 오류 수정 손익을 조정해요. 자, 요거를 조정하면은 자, 이제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갑니까? 당기 순이익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조정하게 되면 요게 이제 당기 말 미처분 잉여금이 되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여기에다가 그동안 쌓아두었던 임의적립금 중에서 자, 이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만 갖고 우리 회사가 순이익을 처분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임의적립금으로 이익이 났을 때 쌓아둔 요 임의적립금을 옮겨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별도 적립금을 이입을 했다. 그러면 요게 여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요 놈이. 그러면 요 금액하고 더해진 게 이게 처분 가능 금액이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익잉여금을 처분하겠죠. 자, 이익잉여금을 처분할 텐데, 자, 먼저 1번이 뭐야? 이익준비금으로. 자, 이익준비금은 상법 규정에 따라 강제로 적립하는 잉여금이죠. 그리고 자, 매 기마다 주주에게 배당하는 현금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강제로 쌓아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으면은 얘를 3년 동안에 걸쳐 상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으로 배당하고, 주식으로 배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의적립금으로 쌓아두게 되죠. 이렇게 쌓아두면 여기 이제 처분금액. 그러면 요 놈하고 더한 금액에서 자, 처분한 금액을 빼게 되면 요게 이제 차기로 2월 되는 차기 2월 이익잉여금이다. 요게 바로 거기 왼쪽에 나와 있는 자, 당기말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한 내용. 자, 볼까요? 1번 전기 2월 이익잉여금에다가 회계 변경의 누적 손익,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오류 수정 손익, 그리고 이제 만약에 중간 배당을 했다면 자, 여기다가 중간 배당 하나 집어넣으면 돼요. 중간 배당이 없으면 내버려 두고, 자, 중간 배당이 있으면은 여기 4번 중간 배당 한 거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당기 순이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동안 쌓아두었던 임의적립금을 옮겨온다. 이입. 자, 그래가지고, 자, 이제 이익잉여금을 처분합니다. 자, 요걸 이제 처분하게 되면 요게 다음 기로 넘어가는 차기월 이익잉여금이다. 자, 그 다음에 결손금 처리 계산서도 똑같은데, 뭐 결손금 처리 계산서는 이거보다는 뭐만? 처리 순서. 자, 결손금의 자, 처리 순서만 좀 기억하세요. 자, 먼저 임의적립금에서 자, 소극적 적립금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 적립금으로 자, 그러고도 못 메꿨대요. 그러면 이익준비금으로 자, 그러고도 못 메꿨다. 자본잉여금으로 자, 이렇게 전부 자, 결손금이 생겼을 때 자, 처리하는 순서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결손금 처리의 요 네 가지죠. 자, 소극적, 적극적, 이익준비금, 자본잉여금 그 정도만 기억. 자, 그 다음에 주당순이익. 자, 주당순이익은 어떻게 해요? 가중평균 보통 주식수에서 자, 단기순이익으로 나눠준 게 주당순이익이다. 자, 요 뭐 주당순이익 계산하는 거 많이 해보셨죠? 자, 다시 한번. 자, 먼저 단기순이익에서 우선주에게 배당한 거 있으면 자, 우선주 배당금을 빼요. 그리고 이제 가중평균된 보통 주식수로 나눠주면 자, 요게 이제 우리 기업의 자, 주당 순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이 된다. 자, 뭐 비율 분석. 요거는 뭐 워낙 많이 했죠. 자, 유동 비율이 1보다 크냐, 같으냐, 1보다 적으냐. 자, 이런 건데 뭐 딴 거 이거는 뭐 뭘만 기억하면 돼요. 유동 비율. 자, 당좌 비율. 요거는 꼭 외워두세요. 자, 유동 비율은 유동 부채분의 유동 자산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당좌 비율. 자, 얘는 유동 부채분의 당좌 자산. 이렇게 가면 되죠. 자, 그 정도만 외워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뭐 34페이지에 나와 있는 엄청난 그 공식을 다 외우셔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뭐 이것도 요령 아니에요? 자, 먼저 회전율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자, 그럼 무슨 회전율 이렇게 나오면 자, 무조건 요게 일로 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재고자산 회전율이다. 그러면은 재고자산 여기 오고, 그 대신에 여기가 매출원가죠. 자, 다시 한번. 자, 무슨 회전율일 때 이때는 무슨 분의 원래는 매출이에요. 단 하나, 재고자산 회전율을 구할 때만 매출원가. 나머지는 뭐 다 매출액으로 가야죠. 자, 그러니까 재고자산 회전율, 매출채권 회전율, 그럼 매출채권분의 매출. 자, 그 다음에 총자본 회전율, 그러면 총자본분의 매출. 그러니까 딱 하나, 재고자산 회전율만 자, 매출원가, 분자에 매출원가 들어간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이익률 나와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요거 그대로 일로 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익 이렇게 되면 되잖아요. 재고자산 이익률, 그럼 재고자산분의 이익. 매출 총이익, 그럼 매출액분의 이익. 이렇게. 자, 그거 요령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 그대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문제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공식이 외워지도록 자꾸 문제를 풀어 보셔야 돼요. 자, 넘어갑니다. 자, 35페이지에 회계 변경. 자, 회계 변경에는 두 가지가 있죠. 자, 하나는 정책의 변경이 있고, 자, 또 하나는 추정의 변경이 있다. 자, 먼저
정책 변경, 추정의 변경. 그런데 자, 이 정책의 변경은 자, 무슨 법을 무슨 법으로, 자, 원가 모형을 자, 재평가 모형으로, 그 다음에 원가 모형을 자, 공정가치 모형으로. 자, 이게 바로 정책의 변경인데, 단 하나, 이 중에서 단 감가상각의 방법의 변경,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은 요거는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추정의 변경. 자,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에서 정률법으로, 자, 또는 정률법을 연수학계법으로 이렇게 감가상각의 방법을 바꾼대요. 그럴 때는 추정의 변경으로 보는 거다. 그거를 제외한 뭐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자, 개별법을 선입선출법으로, 자, 또는 이동평균법을 총평균법으로 이렇게 바꾸거나,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을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으로 바꾸거나, 투자부동산을 원가 모형에서 공정가치 모형으로 바꾸는 거, 그거는 정책의 변경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추정의 변경이죠. 자, 이렇게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 그 다음에 뭐 내용 연수가 바뀝니다. 자, 또는 잔존 가치를 바꿉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판매 보증 비율을 바꿉니다. 자, 대손의 추정률. 자, 우리 손실 충당금. 자, 손실의 추정 비율을 바꿉니다. 자, 이런 것들. 뭐,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진부화 여부. 자, 이런 그 추정이 개입되는 것들. 요게 바로 추정의 변경이죠. 그리고 자, 중요한 게 여기 정책의 변경은 자, 무조건 아무 때나 변경이 안 되는 거죠. 정당성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의 변경은 자, 1번 IFRS에서 변경을 요구하거나, 자, 변경된 재무정보가 자, 정보 이용자에게 더 목적 적합하대요. 목적 적합하거나 신뢰성이 있다면, 자, 요 경우에 한해서 자, 정책의 변경을 할 수가 있다, 이 소리죠. 그리고 정책의 변경은 자, 얘는 이제 우리가 뭘로 합니까? 얘는 소급 적용하죠. 소급법으로. 그 다음에 추정의 변경은 미래적 처리, 전진적으로 처리한다. 전진법 추정의 변경. 자, 그것만 꼭 기억하십시오. 자, 먼저 회계 변경의 의의 35페이지에 자, 회계 변경은 기업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의 변화나 새로운 정보의 입수에 따라 과거에 채택한 회계 처리 방법이 기업의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에 적정하게 표시하지 못할 경우 과거의 회계 처리 방법을 새로운 회계 처리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회계 변경의 정당한 사유. 근데 거기다가 정책이라고 하세요. 이 추정 아닙니다. 정책의 변경의 정당한 사유. 자, 1번 IFRS에서 회계 정책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2번 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자, 더 신뢰성이 있고 정보 이용자에게 목적 적합한 경우, 그 경우에 한해서 자,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자,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으로 하되 다만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 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진법을 사용할 수가 있다. 자, 그 대신에 추정의 변경은 무조건 전진법으로 합니다. 그리고 정책의 변경은 누적 효과잖아요. 과거에 변경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잉여금에서 수정하는 거고, 자, 얘는 이제 당기 손익에 반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누적 효과를 정책의 변경은 이익잉여금에 반영, 회계 추정의 변경은 당기 손익으로. 자, 그러면 이제 비교 재무제표. 이거는 과거 것이 틀렸으니까 재작성해야죠. 자, 이거는 앞으로 단기와 단기 이후에 영향을 미치니까 재작성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회계 변경의 구분입니다. 밑에.
자,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졌대요. 그럼 먼저 자, 정책의 변경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정의 변경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얘가 정책의 변경인지 추정의 변경인지 구분이 아리까리하다. 그런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가라. 자,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가라. 자, 보세요.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책의 변경을 소급 적용한 후, 자, 그리고 이제 추정의 변경으로 하고,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으로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 이때는 추정의 변경으로 간다. 자, 오류 수정. 오류 수정은 뭐예요? 잘못한 거를 고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고치면 돼요? 잘 고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회계상 오류란 당기와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인 오류를 당기에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는 것이다. 자, 오류에는 계산상의 실수, 사실 판단을 잘못, 기업회계 기준의 잘못 적용, 부정이나 과실 또는 사실의 누락에 따라, 자, 따라서 새로운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또는 추가적인 정보나 경험에 기초해서 과거의 추정을 변경하는 경우, 그 경우에는 오류의 변경이 아니다. 그거 왕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류에는 자동 조절적 오류와 영구적 오류가 있죠. 자, 자동 조절적 오류는, 자, 얘는 2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수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고칠 필요가 없는 거. 그래서 재고 자산의 오류, 그 다음에 이제 성급 비용, 선수 수익,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는 이제 소모품. 자, 이런 것들은 자동 조절적 오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자, 영구적인 오류다. 영구적인 오류는 발견 즉시 고쳐야죠. 자동 조절적 오류는 2년이 지났느냐? 그럼 자동적으로 고쳐진 거니까 쳐다보지 말고. 자, 영구적 오류는 한 번 잘못된 거는 계속 잘못된 거기 때문에 발견 즉시 수정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자동 조절적 오류. 자, 두 기간을 통하여 오류의 효과가 저절로 상쇄된다. 즉 2년이 지나면 저절로 상쇄되는, 자, 이러한 오류를 자동 조절적 오류라고 하고, 자, 재고 자산의 오류, 성급 비용이나 선수 수익, 미수 수익이나 미지급 비용, 자, 그다음에 소모품에 대한 것이 자동 오류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비자동적 오류다. 영구적 오류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만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류 수정으로 인한 당기순이익과 이익잉여금의 반영 여부. 자, 당기순이익은 자, 자동 조절적 오류는 전기 이전의 것은 자동 조정되었으므로 전기와 당기만을 수정하고, 비자동적 오류의 경우에는 전체를 다 바꿔야죠. 영구적 오류는 무조건 잘못된 거니까 다 바꿔주고, 자동 조절적 오류는 2년이 지났느냐에 따라서 바꿀 거냐 말 거냐 요거 결정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자동 조절적 오류는 전기와 전기 이전의 것은 이미 잉여금에 반영되었으므로 당기 것만 조정하고, 자, 비자동 조절적 오류는 무조건 전체적인 오류를 바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자, 현금 흐름표는 자, 일정 기간에 자, 기업의 현금 흐름을 크게 세 가지로 쪼개주죠. 자, 먼저 기업의 활동을 영업활동과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으로 구분해서, 자, 영업활동으로 100만 원이 들어왔고, 투자활동에서 80만 원이 나갔고, 재무활동에서 60만 원이 들어왔다면, 자, 우리 회사의 현금은 80만 원이 늘어난 거죠. 그러면 여기에 기초의 현금, 자, 요거를 플러스 하면은 요게 우리 회사의 기말의 현금이 된다. 요게 현금 흐름표의 구조죠. 그래서 기업의 활동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과 나눈다. 자, 현금 흐름표의 의의.
일정 기간 영업활동과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과 유출을 나타내는 동태적 재무제표고요. 자, 목적은 당 회계기간에 속하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부터 조달된 자금의 유입과 유출된 자금의 사용에 관한 변동을 보고하는 보고서다. 자, 이때 현금의 범위는 자, 재무상태표 상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요거에다가 자, 뭐를 빼야 돼요? 당좌 차월을 차감한 거. 자, 당좌 차월을 마이너스한 게 요게 현금 흐름표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 기록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그러면 당좌 차월이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100만 원이고 당좌 차월이 만약에 20만 원 있었다. 그러면 재무상태표에는 100만 원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고 재무상태표에는 그 다음에 이제 캐시프로우 현금 흐름표에는 이놈에서 20을 뺀 80만 원이 된다. 여기는 100만 원이 되는 거고 자, 그것만 좀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뭐 영업활동이 뭐냐, 재무활동이 뭐냐 이런 건 다 이해하잖아요. 투자활동은 자, 현금의 대여, 회수,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의 자, 취득과 처분. 자, 요놈이 우리가 투자활동이고 자, 재무활동은 뭐예요? 현금의 차입이나 상환. 자, 그 다음에 주식의 발행. 자, 그 다음에 사채의 발행이나 상환. 이런 것들이 재무활동이 되고 자,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를 우리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으로 본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현금 흐름표는 어떻게 작성을 했습니까? 우리 시험에 진짜 잘 나오는 게 이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 두시고 여기가 현금주의, 여기가 발생주의. 그리고 이제 요게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 손익계산서 상의 당기순이익이죠. 자, 손익계산서 상, 자, 당기순이익에서 그 다음에 이제 자, 자산이 늘어나면 왼쪽에, 자산이 감소되면 오른쪽, 부채가 증가되면 오른쪽, 부채가 감소되면 왼쪽, 그 다음에 비용이 발생은 오른쪽, 자, 수익의 발생은 왼쪽. 이게 맨날 헷갈리죠? 우리 거래에 팔려서는 비용, 수익인데 현금 흐름표 할 때만 이쪽으로 비용, 이쪽으로 수익. 자, 이렇게 해서 조정하게 되면 자, 요게 현금 뭐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현금주의에 의한 현금의 흐름이 나오게 된다 이 소리죠.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흐름 이렇게 해서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자, 아주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37페이지 상단에 왼쪽에는 현금주의 순이익, 오른쪽에는 발생주의 순이익. 자, 그 다음에 왼쪽에 현금이 유입이 없는 수익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을 더해주죠. 그 다음에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의 증가는 왼쪽,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부채의 감소는 왼쪽, 부채의 증가는 오른쪽. 이러면은 현금 흐름표를 쉽게 구할 수 있다. 자, 거기까지 하시고, 자, 잠시 쉬었다가, 자,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쉬고 계속 합니다.